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주제가 바로 지표 부진인데 오늘 베이지북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슈 주제입니다. 베이지북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볼 텐데요. 또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연간 여러 차례 발표가 나오는데요. 오늘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매파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매들기로 약간 또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 압력이 강해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의 지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내일은 바로 비농업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읽어봐야 되는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지표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체로 보면 뭐 이렇게 좀 좋았던 쪽하고 또 좀 부정적이었던 쪽 좀 둔화 섞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긍정적인 쪽들을 보시면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4개월 만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나 뭐 소비 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그리고 민간 투자 증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양호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특히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긍정적이겠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종료되나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미국을 먼저 보시면 선행 지수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또 밀려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라든지 또 소비 지출, 그다음에 개인 소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는 서베이 지수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역시나 주요 국가에서는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산업 생산도 안 좋고 수출 증가율도 좀 둔화세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림으로 보시면 선행 지수가 작년 3분기부터 좀 주춤하게 나와 있는 게 확인돼, 옆으로 누워서 내려오려고 그러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추세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비추세 구간이거든요. 네. 2년 동안은 좀 등락만 있는데 비추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ISM으로 본 미국 경기를 보시면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좀 나눠놨는데, 제조업은 좀 꺾여서 약간 반등도 나오는데 전체 추세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맞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좀 흘러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것은 맞고요.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것이 맞고, 네. 그래서 소비 쪽이라든지 제조업 동향만 봐서는 경기 상황이 미국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뭐 이렇다 보니까 다른 쪽도 함께 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 유럽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베이지북 간밤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는지를 좀 볼까요? 예, 네. 베이지북은 연준이 미국 전역의 이제 경기 동향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그 동향 보고서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보고서인데, 연준이 이제 PC 인플레도 많이 보지만 이런 금리 정책 펼 때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도 많이 참고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좀 중요한 것인데, 보면 뭐 기업가라든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견해를 종합을 한다고 그러고요. 네. 각 지역별로 산업활동 동향을 집계하고 소비라든지 뭐 물가 동향, 그다음에 노동, 고용 쪽도 분석을 다 해놓습니다. 네. 이번 건은 이제 1월 말 2월 미 전역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정부 업무가 한 30-40일 정도 정지됐었잖아요. 맞아요. 일시 정지되면서 연말보다는 경기 확장세가 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12개 지역 연준 은행 중에 10개 지역에서 약간에서 완만한 확장세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제 뭐 완만하게 성장했다라고 1월에는 보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은 좀 뭐 슬라이트 투 모더레이트 그로스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완만한 확장세 이런 식으로 약간 밴드로 만약 이 글귀를 표현한다 그러면 네. 밴드 하단을 조금 더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놔서
그 정도죠. 네, 좀 후퇴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경기 판단을 좀 하향 조정했다. 오딩상으로는 그건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워낙에 이제 나라가 넓기 때문에 뭐 겨울이고 날씨가 좀 영향을 줘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뭐 신용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줬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뭐 소비가 줄었던 부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소매랑 그다음 자동차 판매가 좀 다르게 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 제조업은 글로벌하게 지금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안 좋았었는데요. 또 관세 부과 이슈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 무역 정책이 좀 불확실한 부분도 영향을 주면서 좀 우려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은 뭐 전문 과학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쪽 부분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으면서 완만한 성장세는 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판매량은 좀 저조한 것으로 판매는 아마 뭐 금리 부분과 집값 상승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이 뭐 물가이고요. 이전보다는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만 고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네.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고용은 인플레랑 더불어서 이제 그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지표일 텐데요. 미국 고용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증가를 했고요. 일부 숙련 직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보기술, IT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응답하기로는 소비자 가격보다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또 물가가 더 많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고용 쪽은 완만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물가는 역시나 대부분 지역에서 좀 완만한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큰 이상 징후는 없고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뷰가 궁금한데 아까 뭐 셧다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럼 일시적으로 지표가 오염됐기 때문에 조금 경기에 대한 판단이 약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1월 달은 완만한 확장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2월에는 약간에서 완만한 확장, 그러니까 다소에서 완만한 확장 구간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자체는 좀 떨어뜨린 거 맞고요. 네. 그리고 OECD도 같은 날 이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3.5에서 3.3으로 내년에는 3.5에서 3.4로 떨어뜨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큰 재료는 뭐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전망을 2.7에서 2.6으로 떨어뜨렸고요. 미국도. 그리고 내년도는 약간 2.1에서 2.2로 전망을 상향을 하면서 내년에 대한 희망은 좀 남겨뒀는데 전체로 올해는 글로벌하게 또 미국도 그렇고요. 경제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양 효과, 물론 대규모로도 못하겠지만 글로벌하게 정부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도 OECD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OECD 뷰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이것도 확실합니다. 계속 네네.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점검과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좀 보고 있을지 네. 어떻게 가닥을 잡을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해외 경제 둔화, 그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억제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좀 지켜보자, 관망한다는 견해고요. 0.25, 그러니까 제로에서 0.25 밴드에서 지금 2.25, 2.5까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만 보더라도 이제 무역 적자는 연간으로 보면 6,21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로 적자가 폭이 커졌고요.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중 적자도 전년 대비로 12%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 적자도. 그리고 12월 한 달만 보더라도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 적자인 거의 600억 달러 적자가 났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역시 최대 소비 국가라는 부분들이 또 확인된 것 같아요. 미국은 역시나 연말 소비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쪽은 어제 나왔던 ADP 민간 고용
생각보다 좀 안 좋았었어요. 물론 이제 증분 자체가 확 꺾인 건 아닌데 예상보다 덜 나왔다는 거고요. 뭐 이런 분위기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CME 패드워치 인상 확률인데 2019년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게 될 12월 11일에 그 인상 확률표입니다. 2.75까지 올라갈 확률, 그러니까 지금 현행 2.5보다 0.25%포인트 높아질 확률은 3.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현행으로 유지될 확률은 91.8%. 그다음에 이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야,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 내려갈 확률을 보면 2.25로 인하될 가능성은 5%, 그리고 2%로 인하될 가능성은 0.1%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연말에도 2.51 확률이 90%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게 뭐 대다수 의견입니다만은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인하할 거라는 포지션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것도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관망 포지션을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이지북을 보면서 저희가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좀 포지션을 취해봐야 될까라는 고민들 경기가 좀 꺾이고 있네라는 걸 감안해서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시장이 그런 분위기, 뭐 최근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섬유 옷 만드는 회사가 뭐 신고가 내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 좀 둔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뭐 바이오 쪽이 좀 약간 그런 딴 쪽보다는 좋고, 경기 민감주는 아주 뭐 급락하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국제유가 흐름도 보여드렸는데요.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그 시장 단기 전략 측면에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쉽지가 않죠. 지금 부분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경기가 여기서 더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프라이싱을 할 때 금리분의 경기인데 경기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경기 꺾이기 때문에요. 프라이싱한테는 안 좋고요. 분모 부분에 있는 금리 부분도 인상이 힘들어요. 그러면 정체 내지는 인하될 수 있다는 확률은 아까 봤지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전체는 주가가 빠지는 게 맞죠. 현재로서는. 근데 경기가 꺾인다고 해서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주가가 또 쉽게 많이 빠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프라이싱은 시총이든 아니면 단일 주가이든 간에 어떻게 급락도 급등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는 지금 경기 상황이 대체로 주요 기관들에서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둔감한 내수 소비재군이라든지 중소형 개별 재료 뭐 갖고 있는 그런 테마군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할 텐데 그게 최근 시장의 흐름입니다. 뭐 일간으로 보면 아침에 개장하고 나면 대체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되니까 NXP, 삼성전자 NXPI 인수권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NXP 반도체를 삼성이 인수한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 겨울 그리고 실제로 1월 말에 이제 삼성이 실적 발표하고 현금이 100조가 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디램은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거 잘하는데 시스템 쪽으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시스템 LSI 비메모리 쪽에 이제 드라이브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충분한데 그 당시에 언론사나 증권사에서 뭐 좀 취재해서 이야기했던 거 보면 종목이 3개 정도가 물망에 올랐거든요. 전장 1등인 NXP 반도체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리고 주인은 PF로 넘어갔다가 지금 뭐 주주 구성을 보면 대체로 글로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주인은 그냥 뭐 블랙록 자산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ETF 하거나 그냥 패시브로 하든지 어떻든 자산운용사가 지금 최대 주주 등으로 좀 묶여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주인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죠. 그런 지분 구성만 봐서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고 NXP가 하나 있고요. 전장으로는 1등입니다. 뭐 ADAS도 많이 하고요. 대체로 ADAS 10개 중에 8개, 9개는 얘네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은 있는 업체이고요. 두 번째 물망에 올랐던 회사가 독일 인피니온입니다. 인피니온은 전장으로는 글로벌에서 NXP 다음에 2등을 하고 있고 전력용 반도체로는 1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인피니온도 물망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일링스인데요. 자일링스는 저희가 아침에 연결고리 하면서도 여러 차례 자일링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냥 반도체를 일종의 재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게 어떤 블록을 만들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계속 변형을 해서 그걸 세팅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 LS가 필요한 업체들한테는 네. 되게 비용을 줄이면서도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서버 쪽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 회사들이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쪽 IoT,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이 될 텐데 네. 그걸 봐서는 삼성이 이 자일링스도 데려오려고 할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죠. 근데 오늘 나오는 뭐 기사 내용들로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 언론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회사가 1월 달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냈던 회사예요. 그 언론사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뭐 약간 그 컨설팅 자문을 받고 있는 회사라든지 주관사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일을 담당하게 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그 업체 이름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NXP가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한 7에서 10%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NXP 시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 됩니다. 한화 기준으로. 근데 그 기사 언론 보도 내용 보면 한 50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 워낙에 기관 쪽에서 한 80% 넘게 갖고 있고요. 소액 주주들 물량, 그러니까 1% 미만 주분 갖고 있는 게 한 20%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데려오려면 기관 쪽은 뭐 얼마 쳐주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이 만약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소액 주주가 반대해도 그냥 기관 것만 51%만 50% 한 주만 가져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쪽 법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랑.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 공개 매수할 건데 공개 매수하려면 현재 단가 30조보다는 높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한 50조 정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이 예전에 하만을 9조인가 10조에 가져오고 나서 하만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협업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50조 주고 NXP를 가져온다고 하면 제가 잠깐 내려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PBR로는 한 4배 정도 쳐주는 거고요. NXP의 PBR로는 4배. 그리고 퍼로는 현재가 한 20배 나오는데, 한 20배 정도 나오는데, 한 3배 나오는데, 퍼가 시총 50조로 잡아놓으면 한 20배 정도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장 1등하는 회사 치고 PBR 4배, 퍼 20배 정도면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금방 뭐 한 15년, 20년 내에 회수할 수도 있는 돈이라서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자율주행 컨셉 테마라든지 시스템 LSI 쪽의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이 M&A 한다고 하면 움직였던 쪽들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확인해 볼 재료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도 NXP 가져오려 했다가 그 반독점법에 걸려 중국이 반대해서 지금 퀄컴도 인수를 못 했는데 사실 두 회사는 약간 겹치지만 삼성전자는 통신 쪽 칩 이쪽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제가 법적으로 이것도 반독점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 절차에서 어쨌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루머로 돌고 있다. 삼성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의 강세 또 반도체 관련 쪽이라든지 특히나 전장 자율주행 쪽 전장하면 카메라 모듈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쪽들까지 좀 확산될지. 그리고 LG전자도 뭐 어제는 약간 무슨 가전 때문에 올랐지만 지금 전장 쪽 하면 LG 이노텍, LG전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요. 좀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왜 강한지 했는데 이런 얘기가 네네. 있었네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